옛날에는 내가 재개발 구역에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청약 통장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골치 아팠다고요. 근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를 빼고는 전부 다 재당첨이 다 풀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성동구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강북구에 가령 뭐 재개발 지분 소형 빌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을 계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재당첨 제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는 투트랙 뭐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박원갑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정책부터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그 최근에 나와주시고 그때 네. 약간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또 시장이 막 급등을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저는. 근데 저도 유튜브 몇 군데 나가는데 전화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불남 나고 나서 주로 이제 주부분들한테 전화 몇 통 받은 것 같아요. 시장을 정확하게 얘기했다. 보고 있다. 시장을 당이론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어떤 수요자들의 심리라든지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네. 약간지럽긴 한데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냉철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뭐 인사이트 이 정도는 네. 아니지만 제가 아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좀 대화를 네.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뭐 이제 뭐 전망을 듣는 것도 결국에 네, 내 집을 살까 말까 뭐 팔까 말까를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이 내용이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핵심이라면은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고 뭐 통계가 어떻고 그냥 사실 가감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세다 아니면 또 반대로 뭐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벌써 석 달 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은 또 뭐 반대로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 지금 좀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약간 과열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현장 가보니까 뭐 종전 거래 가격보다 2, 3억씩 다 올려놨던데 맞아요. 네. 그거 따라서 하면 큰일 납니다. 조금 주춤해질 수 있을 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9, 10월은 조금 주춤할 거예요.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은 아니고 네. 주춤하기 때문에 역시 제가 강조하는 상품 그러니까 다리품, 네. 손품, 머리품 해서 좀 더 매입가를 낮추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한번 오늘 뭐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지금 정부도 지금 네. 상승세의 심각성은 뭐 알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원래는 뭐 추석쯤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88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말대로 공급 대책이었는데 네. 뭐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이제 뭐 그린벨트 풀어서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 인근에 네. 그린벨트 풀어서 8만 가구 뭐 짓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를 분산하는 거죠. 네. 아파트로 너무 이제 쏠려 있으니까 이걸 이제 비아파트 쪽으로 분산시키려는 전략. 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공급 대책 어떤 그린벨트 공급 대책보다는 저는 오히려 아파트 사지 말고 빌라 사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깎아줄 테니까 그리고 어지간한 빌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서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을 테니까 빌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라. 네. 뭐 이런 어떤 구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을 좀 쿨다운 시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면은 아파트 시장도 안정되고 빌라 시장도 정상화되고 이런 포석으로 아마 이번 대책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정부의 의도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없으니까 수요를 좀 분산시키겠다. 비아파트 쪽으로 좀 빼겠다라는 네. 건데 그거를 정책으로 추진했을 때 그 수요가 실제로 그걸로 가려면 이 정책이 유의미한 어떤 혜택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래 맞아 이게 맞는 방향이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설득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정책이 좀 그런 설득력이나 혜택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효과는 지켜봐야 돼요. 오히려 시장이 반응을 하려면은 아까 그런 공급 대책이나 빌라 수요 분산 이거보다는 다른 걸 겁니다. 지금 뭐 DSR 스트레스 그 네. 2단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라든지 아니면 요 최근에 디딤돌 대출 올렸잖아요. 뭐 이거하고 좀 맞물려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의 반응은요. 수요부터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이렇게 조정 혹은 이렇게 조금은 이게 숨죽이는 거는 이 공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수요자들이 심리나 어떤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8월 19일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여전히 시장은 뜨거운데 저는 가을 들어가면 약간은 그래도 하락세로 접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조금은 숨고르기까지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약간 상승세 뭐 소폭 둔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약간 너무 좀 빠르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약간 조금 어쩔 수 없이 반대작용으로 약간은 좀 멈추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정책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개도국 그 시절에 부동산 정책하고 이른바 인공지능 시대, 정보화 시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 흔히 말하는 실효성을 좀 달리 보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시장의 힘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슈퍼 파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 대책이 나오면은 언제 때를 떠올리냐면은 뭐 정 대표님도 아마 기억하실 네. 겁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8.3일 대책이 가장 셌죠. 그때 뭐 종부세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구체화되고 그랬을 텐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주로 재건축 투자가 많았어요. 네. 재건축은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강한 코스닥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뭐 하룻밤 사이에 5천 1억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반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재건축이 시장을 이끄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재건축이 고층 아파트가 주류가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어떤 정책의 민감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혹은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어떻게 보면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 정책이 나와도 이게 바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시장의 힘이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시장의 힘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시중에 풀린 돈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흔히 말하면 M2라고 표현해요. 그죠? 네. 광의 통화 잘 아실 텐데 이게 6월 달에 4,034조예요. 근데 우리가 2005년 8.3일 대책 당시에 그때 네. 얼마였냐면은 그때 1,000조밖에 안 됐습니다. 천조. 네 배 늘어났잖아요. 시장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주 같고. 단순히 얘기해도 그때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20억 해야 되는 게 뭐 네. 어찌 보면은 그때 그냥 뭐 보면. 그래서 물가나 이제 통화량의 상승 때문에 물론 정부의 역할이나 힘도 세졌죠. 근데 네. 그거보다 시장 힘이 훨씬 더 커졌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실거주가 요즘에는 거의 대세로 지금 실사용 뭐 잠깐 전세를 껴도 뭐 한 2년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니까 그렇죠. 이게 정책이 좀 안 먹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갭 투자자들이 이제 뚝 떨어진 것도 하나의 이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갭 투자 수요가 많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살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책에 좀 둔감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은 시장이 아까 힘이 세졌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그만큼 고지능화됐어요. 똑똑해졌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네.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을 어디까지 볼 거냐? 저는 이제 거래량과 가격의 이제 변동폭을 좀 줄이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 대책이 나오면은 만약에 이게 10% 오르는 걸 이게 마이너스 한 3%로 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네, 지금은. 네, 네,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10% 오르는 걸 7% 상승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낮추는 게 이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체질이나 그다음에 힘이나 이게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시각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입지나 이런 것들도 막 따져보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입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좋다. 뭐 예를 들어 지금의 시대의 분위기는 몇 년 전만 해도 재건축이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는 신축이다 하면 또 신축 막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또 심리 쏠림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민주화 혹은 이제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붕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솔직히 뭐 전문가의 전당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요새 뭐 전문가분들이 따로 뭐 그렇게 뭐 인사이트가 있나요? 저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훨씬 똑똑하죠 지금은. 그래서 그만큼 이게 집단 지성화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또 다른 흐름을 또 만들어가고 대처 방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저는 달리 봐야 돼. 시장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복잡 적응계에서 이거는 자기 조직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네. 이 뭐냐면은 오솔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누가 그거 뭐 삽으로 이건 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어떤 자극이 있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 하는 어떤 그런 자율적인 어떤 힘이 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이 고지능화되고 그만큼 광속으로 또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슈퍼 파워가 된 어떤 그런 특성을 이해하시면은 이번 대책도 어느 정도 저는 나름대로 좀 해석이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이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결국
뭐 빨라도 뭐 한 3년, 4년 뒤에 공급이 될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 당장 영향 주는 건 사실 공급 대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 대책이 더 당장 영향을 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진보 정권이 있을 때 이제 공급을 좀 늦게 했죠. 수요 억제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터져버리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수요 조절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수요 억제라기보다는 수요 조절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공급은 또 당연히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아마 시장이 잡힐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는 시장이 안 잡히면은 정부가 어떠한 행태로든 저는 그 규제책은 아니더라도 아마 진입 문턱을 높이는 대책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번 정책은 어찌됐든 간에 공급을 많이 할 테니까 좀 진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어차피 3년 뒤, 뭐 5년 뒤, 8년 뒤에 공급을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너네 좀 기다려라.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너 어차피 지금 서울 미분양 날 때까지 우리가 짓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맞아요. 그거의 핵심이 진짜 그린벨트인 네. 것 같은데 8만 원대 그린벨트. 그럼 그린벨트는 위치가 다 좋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게 예전에 뭐 MB 정권 얘기도 나오면서 맞아. 이거 공급 요번에 되면은 시장에 좀 영향 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은 뭐 장기적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효과는 차기 정부 가서나 뭐 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빨리 하면은 뭐 5, 6년 안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그린벨트 이른바 기능을 상실한 지역 네. 혹은 이제 그린벨트가 좀 밀집한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질 텐데 주로 그린벨트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초구, 노원구 뭐 이런 데죠. 강서구 뭐 이런 데가 좀 많은데 뭐 서초구 쪽으로 많이 뭐 내곡동 이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수서 인근으로 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저 뭐고 저 청계천 갈 때 그 보면 빈 땅들 많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재거든요. 그리고 도시의 허파죠. 그동안 또 금단의 어떤 영역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걸 훼손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어떤 그런 정당성이라든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뭐 중산층 재테크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열악한 계층들을 위해서 뭐 보금자리를 만든다면은 조금은 용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곳에서 뭐 장기전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뭐 보금자리를 만든다면은 어느 정도 좀 용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분양이 아니라 좀 임대나 이런 쪽으로. 예,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감성이 있는 만큼 그린벨트 기능을 거의 상실하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비닐하우스로 거의 덮여 있거나 이미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거나 택지화가 된 데가 있어요. 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어떤 그런 조율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5, 6년이면 이제 분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관건은 보상 문제예요. 네. 이거 딱 그 느낌이 옛날에 3기 신도시 네. 발표할 때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게 그때도 이제 5년 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강남 그린벨트를 허물 때가 이제 세곡동, 내곡동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보상금이 얼마 정도 됐냐면은 공시지가의 2배가 넘었어요. 다른 데들은 신도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뭐 1.5배, 1.3배도 봤어요. 뭐 그 정도 1배에서 이제 초반. 네. 그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강남은 좀 높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땅 주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신속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상비도 또 높아질 거고. 신속 공급을 하려면은 보상비가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좀 공사비도 높아지고. 천천히 하려고 그러면은 보상가를 네, 이제 천천히 하면 되는데. 낮춰야 되죠. 네. 낮춰야 그러고 더 싸게 또 할 수 있을 텐데 막 그 부분 결국은 이제 보상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네. 따라서 진짜 빨리 하면은 5, 6년은 가능할지 모르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보상 절차를 조금은 종전 방식이 아니라 좀 빠른 방식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수요 하나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린벨트 풀겠다 이런 게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빌라를 좀 사라. 네. 빌라 사가지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좀 천천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급할 것들 청약 준비해라 이런 좀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주택자 기준이었나요? 그 빌라사도 뭐 이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신축 같은 것들, 뭐 구축도 빼주겠다 했는데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분산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많죠. 뭐 등록 임대 사업자 이게 새로 이제 한 채만으로도 이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한 채
뭐 더 사도 가령 뭐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다만 언제까지 사야 되느냐. 2027년 말까지 뭐 사라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3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이제 소형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도 깎아주겠다. 다만 이제 그거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아마 수도권은 6억, 나머지 지역은 한 3억 정도 이하인데 뭐 다가구라든지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아마 거래 숨통이 트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거래가 좀 늘고 있어요 최근에. 빌라 같은 곳들.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격도 좀 오른 것도 있어서 회복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라 거래 안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올 한 1, 2월 달에 정보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생각보다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가 워낙 오르니까 뭐 대체 수요로 그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확 뭐 불타오를 정도는 아니지만 수요는 약간 분산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정책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1주택자나 뭐 무주택자가 빌라를 사도 나중에 아파트 사는데 문제 없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에 집이 한 채거나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막 좋은 집들은 막 비싸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쪼개가지고 하나는 뭐 빌라 사고 하나는 또 이제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하겠다 하기에는 지금 당장 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가고 이쪽으로 간다? 이게 또 약간 심리적으로 아예 다주택자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두루뭉실하게 보시면 안 돼. 더 세분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빌라 사라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럼 어디가 사겠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빌라만 아파트 될 만한 거.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빌라를 아마 많이 네. 사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재개발 구역에서 아마 빌라나 아니면 이른바 뭐 다세대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거래가 제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주로 뭐 강북이라든지 재개발 네. 말고 어디에 성남 이런데 그다음에 뭐 부산 아직 부산이 그렇게 확 옮기를 돌 정도는 아니지만 부산 같은 이런데 재개발이 좀 활발한 지역에서 비아파트 거래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빌라나 뭐 다세대 주택을 사면은 이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걸 주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주택 공급 규칙만 바꾸면 돼요. 정부가 무주택자 인정 기준. 네. 그거는 뭐 시행 규칙이니까 별로 네. 뭐 신경 쓸 건 없는데 정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를 아마 시행 시기를 한 11월 정도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보도자료 보니까 한 11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범위는 비아파트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네.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뀌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면적은 일단은 8호 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은 이때는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그죠? 시세로 치면 조금 더 비싸지. 시세로 찌면은 강북 지역에서는 아마 7억에서 한 9억 정도 빌라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이 말인데 문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 이게 살 때는 내가 가령 이걸 4억 5천에 샀어요. 네. 주택 공시 가격으로 가격 봤을 때 기준으로. 이게 시세가 아니라 샀는데 나중에 청약할 때 이게 5억 2천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주택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걸 사야지 살려면은. 확실하게 싼 걸 사라. 네, 확실하게 싼 걸 사야 돼요. 그럼 예전처럼 공시 가격 현실화 이런 거 해버리면 또 어떻게? 그지 그런 거 다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이 네. 총 84점이잖아요. 이 중에서 한 최대가 얼마예요? 15년 동안 보유하면 32점이죠. 굉장히 큰 겁니다. 보양 가격이 35점이죠. 그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큰 건데 문제는 제가 무주택 요건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은 부부가 한 몸이에요. 아시죠? 네. 예, 배우자하고 다 가입자하고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럼 무주택 기간을 그러면 언제부터 따지느냐? 어떤 분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무주택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아닙니다. 태어날 때 다 무주택입니다. 다 무주택이죠. 만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0살 이전에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인신고일이 이제 기준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만약에 28이에요. 미혼이야. 그러면은 무주택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점이 0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유튜브를 듣는 실소유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이거예요.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겠죠. 가점이 늘어나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기대치를 낮추셔야 된다고. 청약 기대치를 낮추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속 청약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부동산 그 인포라는 업체 조사를 보니까 네.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8대 1이에요. 이거는 전국이 한 12배 정도 되죠. 이거 비해서 한 뭐 12배 정도 높은 건데 문제는 이제 제가 시행 시기가 11월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연말 이후에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7월 말 현재 서울에서 1순위 통장 제가 여러 통장 있잖아요. 뭐 부금 뭐 그다음에 뭐 예금 저축 뭐 종합 통장 다 네. 따져 보니까 서울에 한 398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경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주변에 보면은 청약 이제 가점이 70점 넘으시는 분들은 저는 뭐 별로 오늘 어차피 순서대로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추첨제 특히 무주택자이시면서 추첨제를 이제 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한테 줘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이제 기다리시는 건데 저는 청약에 올인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투트랙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네. 청약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빌라 특히 소형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빌라 시장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다른 이면의 후폭풍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광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가점 쪽은. 네. 그렇죠. 가점 쪽으로 보셔야 되죠. 네. 그런 면을 좀 다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으로 우선은 이제 젊은 분들 뭐 30대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이제 재개발될 만한 거 어차피 얘는 한 10년 이상 걸린다 뭐 20년 걸린다 이런 것들 하나 사놓고 쌀 때 사놓고 그다음에 청약 추첨자 계속 넣어라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근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보다 지금 재개발 구역 지분들이 가격이 많이 안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가격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파트에 비해서. 물론 아파트도 그동안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많이 지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옛날에는 내가 재개발 구역에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청약 통장을 이렇게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골치 아팠다고요. 그게. 응? 내가 아파트 당첨돼 버리면은 나중에 재개발 관리 처분할 때 아파트 못 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를 빼고는 전부 다 재당첨이 다 풀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뭐 성동구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강북구에 가령 네. 뭐 재개발 지분 소형 빌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을 계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재당첨 제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는 투트랙 뭐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 대책 말고도 수요를 조금 분산시키거나 수요를 좀 지연시키는 대책도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88 대책 나오자마자 이제 시장의 평가가 뭐 별로 좀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디딤돌 버팀목 이 정책자금 쪽 금리 인상이 바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쪽이 또 이제 수요를 좀 자극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계속 조금 과열이 되는 느낌이 나면은 좀 지난 정권처럼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쓸 확률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에서 한 0.4%포인트 올랐죠. 네. 지금 주담대 대출의 60%가 지금 디딤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수위를 좀 높여서 좀 진정시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전 정부처럼 과감하게 규제 드라이브를 걸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 조금 왜냐하면 국정 기조 자체가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 억제는 아니더라도 저는 수요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득 장벽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수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거.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저는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뭐 압구정이라든지 뭐 청담, 여의도, 모자한 데는 삼성동, 뭐 잠실까지 어지간한 데는 많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근데 단지별로 보니까 생각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많더라고요. 제가 용산에 서빙구동인가 그 신동 아파트도 보면 토지거래
거래하고 지금 있고. 재건축하는 데들은 또 막 그다음에 토지 그 잠원동 한신 2차로 그것도 번역 토지를 허가하고 있대요. 네. 생각보다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규모 단지 이게 전체 이것까지 지정 안 하는 말하자면 이렇게 단지별로 이렇게 지정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2년 네. 들어가 살아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사야 되고. 그러면 갭 투자가 안 되면 대출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 집 마련 전략들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30, 40대들은 옛날처럼 갭 투자를 많이 안 해요. 안 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약간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이제 입주하는 이른바 내 집 마련의 단계별 어떤 그런 전략 혹은 징검다리 전략으로서 갭 투자를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새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편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많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방향을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거로 끝나지 않고 아마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내년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 추이를 그에 따라서 정책도 아마 호흡하는 양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수요를 확실히 좀 누를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또 풍선 효과를 또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일부 풍선 효과가 있죠. 그런데 세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뭐 압구정이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네. 뭐 잠실도 마찬가지고 뭐 신고가 찍고 그러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토지가. 그러면 뭐 그런 반포나 뭐 네. 서초나 뭐 개포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토지 지정한 데가 더 오르잖아요. 이게 과거하고 또 달라서 그래요, 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하자면 실제 쓸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네. 갭 투자하지 마. 그냥 가수요, 투적수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직접 쓸 사람. 그러니까 네. 그 유용 목적에 맞게 말하자면 부합을 해야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임야라든지 이른바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는 저희들은 옛날에 이걸 지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새 농사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네. 투기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시장이 완전히 거래가 끊깁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풀렸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은 도심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하면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집을 두 채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네, 서울에 많이 두 없죠. 채 사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던데. 그러니까 어차피 집 한 채 살려고 들어가는 분인데 실거주 목적이 강하다면은 어떻게 보면 싼 걸 살 수는 있겠지만 자금률에 네. 맞춰서 그 수요가 갑자기 줄지는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은 자산가들이 일종의 이게 뭐 약간 트라이엄프 에셋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거래가 조금 줄 거예요. 거래가 아무래도. 좀 네. 줄어들고 약간 가수요가 좀 차단되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잠실이나 청담이나 뭐 혹은 뭐 여의도나 목동 이런 데 보면 가격은 안 빠져요. 가격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를 논할 때 외곽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빈 땅이냐 농지냐 아니면 주택이냐 이거에 따라서 효과는 조금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정부 정책은 10% 오르는 걸 네. 7%로 상승으로 그렇죠. 낮추는 거라고 맞기는 말씀 어려우니까. 낮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거래 비중이 25%입니다. 지금 네. 20%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지인들은 좀 사기가 좀 어려울 수 어려워지죠.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수요가 약간 줄어드는 건 있는데 시장이 막 크게 변동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긴 토어제는 또 1년 뒤에 또 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뭐 물론 뭐 중간에 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좀 거래량을 좀 이렇게 좀 잡겠다. 우선은 너무 고가 지역들에 그런 전략으로 이제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